혹시 우랄 산맥이라고 알아?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정말 춥고 고요한 산맥이라는데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이라서 더 유명하지. 오늘 내가 할 얘기는 옛날의 러시아, 즉 소련 시절의 우랄 산맥 북부에서 일어났던 의문의 미스터리한 사건이야. 한번 들어봐. 다른 유튜버들이 얘기한 거랑은 깊이 자체가 다를 테니까. 1959년 2월 26일 정막을 깨고 구조대의 무전기가 다급하게 울렸어. 텐트 발견, 텐트 발견, 생존자 없음, 반복한다, 생존자 없음.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발견된 텐트가 있었는데 아주 희한했단 말이야. 왜냐면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는데 텐트의 옆면은 날카로운 칼로 찢겨 있었거든. 그것도 밖에서 안으로 침입한 흔적이 아니야. 오히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안에서 찢은 흔적이었던 거야. 텐트 안에는 그 사람들이 입었던 방한복, 먹거리, 돈, 그리고 신발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만 사라지고 없었던 거지. 당시 날씨가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쳐나가야만 했을까? 결국 수색대가 숲과 계곡에서 9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공포의 한계를 넘어선 모습이었어. 어떤 대원은 불에 타 있었고 또 어떤 대원은 온몸에 뼈가 으스러져 있었고 마지막에 발견된 대원은 두 눈과 혀가 뿌리째 뽑혀 사라진 상태였거든. 당시 소련 정부는 이 끔찍한 사건을 1급 기밀로 붙이면서 수사 기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대.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미지의 힘에 의해 사망했다. 이게 진짜 단순한 조난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존재의 공격일까? 난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 그래서 60년 넘게 논란이었던 이날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아주 디테일한 자료들을 찾아서 교차적으로 확인을 해봤어. 시간을 사건 발생 한 달 전으로 한번 돌려보자고. 이 비극의 주인공 9명은 당시 소련 사회가 아끼던 젊은 엘리트들이었대. 소련에서는 최고로 인정해주던 우랄 공과대학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었는데 이 등산대의 리더인 이고르 디아틀로프와 남자 7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된 등산팀이었어. 이들은 전문가 수준으로 등산 경험도 풍부했고 체력도 좋고 지능도 좋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까지 갖춘 완벽한 원정대였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등산지가 우랄 산맥이잖아.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등산가들 사이에서도 아주 혀를 내두르는 곳이래. 그런데도 이들이 등반을 결심한 데에는 아주 확실한 명분이 있었던 거야. 때마침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던 제21차 공산당 당대회가 있었는데 이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애국적인 등반이었대. 근데 사실 말이 애국적인 거지. 보여주기식 등반인 거지. 그래야 나중에 당과 학교를 통해서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이 등반을 성공하면 소련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로 불리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대. 그 자격증이 마스터 오브 스포츠라는 자격증이었어. 이게 가장 험난하다는 3등급 코스를 정복해야지만 주는 자격증이었는데 결국 이 친구들은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명예 이 두 가지 목표가 분명했던 거야. 그래서였을까? 등산대원들이 남긴 일기장과 사진 속에는 이 청춘들이 느끼는 설렘이 아주 가득했어. 날씨는 진짜 추운데 우리는 함께라서 즐겁다. 이번 등반이 끝나면 우리를 마치 영웅처럼 맞아주겠지? 이런 기대감들이 막 써 있었던 거야.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해. 그치? 기상 악화로 인해 그들은 원래 계획했던 경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급하게 텐트를 쳐야 했는데 하필이면 멈춰선 곳이 문제였던 거야. 왜냐면 그곳은 현지 원주민인 만시족이 말하는 죽음의 산, 홀라트 샤을이었거든. 이게 소름 돋는 우연일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산에서 만시족 전사 9명이 의문사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래.
근데 이번에 산에 오른 대원의 숫자도 정확히 9명이었던 거지. 난 참 의아했는데 산을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등산 전문가들은 의외로 모험적인 곳에 야영지를 구축하지 않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왜 등산 전문가였던 그들이 이런 위험한 곳에 박지를 구축했을까? 사실 이거 자체가 미스터리한 일인 거야. 얘네가 선택한 야영지에서 1.5km의 거리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대. 생각해봐. 숲은 바람도 막아주고 땔감도 구할 수 있어서 특히나 이런 혹한의 환경 속에서는 더없이 좋은 야영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등산의 전문가라는 애들이 굳이 바람이 휘몰아치는 허허 벌판 경사면에 텐트를 쳤다? 이건 진짜 좀 이상한 거야. 뭐 좋게 생각해보면 이게 아마도 연습을 위해서 일부러 악조건을 선택했거나 혹은 어두워진 상태에서 숲까지 내려갔다가 내일 다시 또 그 힘든 경사면을 올라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체력 소모를 피하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들은 텐트를 치고 땀에 젖은 옷도 갈아입고 저녁 식사로 햄과 크래커도 꺼냈대. 뭐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겠지. 그렇게 2월 1일에 밤이 온 거야. 그런데 이들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혹한의 눈 속으로 뛰쳐나오게 된 거야. 왜? 정말 왜? 나는 이 왜라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오래된 사건 기록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 그리고 그 중에 얘기해보고 싶은 5개의 포인트를 정리했거든. 모두 들어보고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한번 댓글을 남겨주면 좋겠어. 2월 12일로 예정된 복귀 날짜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가족들의 탄원 끝에 대규모 수색대가 파견되었어. 그리고 2월 26일 마침내 텐트가 발견된 거야. 수사관들의 기록에 따르면 텐트 입구는 단단히 묶여 있었대. 하지만 텐트 옆면은 칼로 여러 번 그어져 찢겨 있었고 감식 결과 텐트 안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칼로 찢고 나간 흔적이 명백했다는 거지. 텐트 안엔 따뜻한 옷, 식량, 손전등, 카메라, 신분증, 그리고 비상금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사람만 없었던 거야. 수색대는 텐트에서 이어진 발자국을 따라 숲으로 향했대. 발자국은 대부분 맨발이거나 한쪽만 양말을 신은 자국이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1.5km 떨어진 숲으로 가서 입구 쪽에 있던 큰 시베리아 삼나무 아래서 시신들을 발견했어. 유리 도로셴코와 유리 크리보니셴코라는 두 사람의 시신이었어. 이 두 사람은 속옷 차림으로 눈 위에 누워 있었대. 시신 옆에는 작은 모닥불을 피우다 꺼진 흔적이 있었고 그들의 손과 발은 불에 심하게 그을려 있었대. 이건 부검이가 동상의 고통으로 감각이 없는 손을 녹이기 위해 불 속에 손을 집어넣었던 것이라고 추측을 하더라고. 그런데 더 기괴한 것은 그 위였어. 참나무의 5m 높이까지 장가지들이 모두 부러져 있었던 거야. 이 삼나무의 나무 껍질에 사람의 피부 조직과 찢어진 옷 조각이 박혀 있었대. 이건 누군가가 분명 그 나무에 몸이 닿았다는 거잖아? 이걸 두고 이들 중 한 명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 근데 난 그게 가능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5m라는 게 이렇게 말로 하니 별로 안 높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5m라는 높이가 결코 낮지 않아. 뭐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최영만 씨 같은 분이 2명이 위로 얹혀져 있는 거야. 본인 주변에서 가장 키 큰 지인을 떠올려봐. 적어도 그 지인이 2명 반, 3명 정도가 얹혀진 높이잖아. 근데 이걸 정말 맨손으로 타고 올라갔다고? 영하 40도의 날씨에? 거기다 맨발에. 옷까지도 변변치 않았는데? 글쎄, 혹자는 땔감을 구하러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래 올라갔다 치자. 근데 삼나무잖아. 팔이나 발로 내려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는 해? 이게 땔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맞긴 맞아? 난 이 말 자체도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 또 텐트가 있는 언덕 위에서 무언가 내려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거나 자신들을 공격하는 지상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올라간 것은 아닐까 하는 말들도 있었어. 물론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 하지만 더 이상했던 건 그 다음 3명의 시신이야.
삼나무와 텐트 사이에 있는 개활지에서 3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이 되었는데 팀의 리더였던 이고르 디아틀로프와 그 외에 2명의 시신이었어. 디아틀로프는 나뭇가지를 꽉 쥐고 웅크러진 채 발견되었고 지나이다 콜모고로바는 텐트를 향해 기어가는 자세로, 루스템 슬로보디는 두개골에 금이 간 채로 쓰러져 있었대. 이들의 머리 방향이 모두 텐트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데 삼나무 아래로 대피했다가 텐트에 두고 온 옷과 장비들을 가지러 가기 위해 혹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료를 찾기 위해서 다시 그 지옥 같은 언덕을 기어 올라가다 동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지. 이것도 사실 글쎄, 두개골에 금이 간 채로 쓰러져 있었다. 이게 좀 이해가 돼? 뭐 그렇다 치자고. 만약에 오늘 내가 하려는 얘기가 여기까지의 내용으로만 딱 끝나면 그냥 진짜 목 같은 데서 정말 최악의 일을 겪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극적인 조난사고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눈이 녹고 난 뒤에 발견된 4명의 시신이 이 사건을 아주 영원한 미스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오리무중이었던 나머지 인원들의 행방이 5월 4일 삼나무에서 75m 떨어진 깊은 계곡 안쪽에서 발견이 돼. 4m 깊이의 눈더미 속에 있던 이들의 시신은 앞서 발견된 5명과는 차원이 달랐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제 이들의 부검 기록을 확보해서 내용들을 모두 살펴봤거든. 와, 근데 이건 정말 뭐랄까 엄청 기괴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더라고. 일단 티보 브리뇨리라는 대원은 두개골이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어. 아까도 얘기했지. 개활지에서 발견된 그 루스템 슬로보딘. 두개골에 금이 간 채로 쓰러져 있었잖아. 근데 티보 브리뇨는 두개골이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미온 졸로타로프, 류드밀라 두빈이나 이 2사람은 흉곽 주변의 뼈들이 아주 으스러져 있었대. 근데 이 으스러진 뼈가 심장과 폐를 찌르고 있었다는 거야. 당시 이들을 부검한 부검이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 이 정도의 골절상은 시속 8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치였을 때나 볼 수 있는 충격이다. 한 가지 희한한 점은 뼈가 이렇게 으스러질 정도의 강력한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부 겉면에 타박상이나 멍 같은 외상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이거는 마치 그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엄청난 압력을 발휘해서 순식간에 짓눌러 버려야만 가능한 얘기라는 거지. 그리고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게 류드밀라의 시신이었는데 계곡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거든. 근데 그 대원의 2 눈과 혀가 뿌리채 사라져 있었다는 거야. 진짜 황당하지. 이걸 법의학 쪽에서는 흐르는 물속에서 부패가 진행되면서 동물들에게 훼손되었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글쎄, 실제 부검 기록도 그렇게 써 있어. 근데 다시 한번 이 4명이 왜 2달이 넘도록 발견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들은 영하 40도의 혹한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 있었고 무려 4m 깊이의 눈 속에 파묻혀 있었잖아. 근데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들의 시신을 훼손할 만한 육식 동물들이 존재할 수가 있나? 혹은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눈이 녹고 혀가 녹아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 또 부검을 했을 때 류드밀라의 내장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생전에 이미 그녀의 혀가 잘린 거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왜냐면 혀의 사망 전후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출혈이 신체 조직 안으로 스며들었는지의 여부거든. 즉 사망 전에 손상이 되었다면 혈액이 스며들어서 멍, 침륜, 혈종 같은 것들이 형성된다는 거야. 그런데 류드밀라의 내장에 피가 고여 있었다고 하니 그럼 사망 전에 혀가 훼손된 거 아니냐는 의문들이 쏟아져 나온 거지. 특히나 하필이면 훼손된 부위가 눈과 혀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법의학 쪽에선 이 부위를 연조직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글쎄 정말 그게 맞는 말일까 싶어.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이들이 처해 있던 환경에 특이점이 있었는데 단지 그런 법의학적인 논리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걸까 싶은 거야.
또 하나 발견된 단서 중 미스터리했던 게 있었는데 바로 방사능이 검출된 옷이었어. 와,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 당시 수사관이었던 레프 이바노프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흔치 않은 사건이라는 걸 알고 이 등산대원들의 옷과 장비 그리고 신체를 모두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했대.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방사능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검출이 된 거지. 물론 그들이 공학도였기에 실험실에서 묻어왔을 수도 있고 이들 중 일부가 핵관련 시설이나 방사성 관련 연구소, 공장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방사능이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들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이미 옷이 얼어있던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몇 달이 지나면서 눈이 녹으며 방사능이 씻겨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처음엔 훨씬 더 강력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사고가 난 곳은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정말 험한 산이야. 어떻게 보면 청정한 자연 한가운데인데 도대체 왜 여기서 방사능이 검출된 거냐는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수사를 담당했던 레프 이바노프라는 이 사람 말이야. 나는 이 사람의 촉이라는 게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뒤에도 나올 테지만 이건 정말 수사관의 직감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방사능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정부의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좀 해봤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 대원들이 텐트에서 장난삼아 만들었던 풍자 신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 과학계의 최신 논란, 우랄 지역 북부에 설인이 존재하는가. 아마도 대원들은 이런 문구를 쓰고 본인들끼리 낄낄거리며 웃었을지 몰라. 하지만 이 농담이 현실로 들이닥쳤고 그걸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나도 사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싶진 않았는데 이 사진 한 장이 내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더라고. 이건 대원들이 지니고 있던 카메라에서 현상된 사진이야. 숲속 나무 뒤에 거대한 검은 형체가 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찍혀 있어. 정말 놀랍지 않아? 이 사진을 본 어떤 이들은 대원들을 몰래 감시하던 제3의 인물이거나 대원 중에 한 명이 우연히 찍힌 사진일 거라고 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딱 봐도 사진 속에 있는 이 존재와 카메라와의 거리감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덩치가 평범한 인간이라기엔 너무 크고 등산대원의 차림이라 보기에는 옷도 없고 일행들이 갖고 있던 유사한 등산 장비조차 보이지가 않아. 그래,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설인. 난 이게 분명 그들의 일행이 아닌 전혀 다른 우랄산맥 지역의 생명체라고 생각해. 말 그대로 대원들이 텐트에서 장난으로 썼던 설인이 실제로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던 건 아닐까? 분명 이렇게 말하면 이건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할 사람들도 많겠지. 하지만 역으로 물어보면 그들도 딱히 할 말은 없을걸? 설인의 습격 가능성이 왜 아닌지 정확히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대의 미스터리 포인트. 크리보니셴코의 카메라에 남겨진 마지막 사진이야. 초점이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어둠 속을 떠다니는 빛나는 구체와 빛의 궤적이 보이지. 실제 사건 당일 밤 인근의 다른 등산객들과 기상 관측소는 밤하늘에서 주황색으로 빛나는 비행물체를 목격했대. 그리고 이 비행물체가 등산대가 있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도 목격했고, 심지어 사건 현장 남쪽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다는데, 이걸 소련 정부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면서 급히 소문을 덮어버렸어. 저 사진을 찍었던 순간을 생각해보자고. 1950년대에 썼던 필름 카메라야. 어떻게 찍는지는 다들 알잖아.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초점은 맞추고 찍잖아. 근데 저 사진을 봐. 뭔가 굉장히 다급하게 찍은 사진 같지 않아? 그냥 재미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사진을 찍은 크리보니셴코는 분명 저 존재에 대해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상황이 다급했고
그러다 보니 초점이고 뭐고 일단 찍히는 대로 찍어야만 했던 거지. 자, 한번 정리해보자고. 기괴하게 발견된 시신, 방사능이 오염된 옷, 우랄 산맥의 설인,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알 수 없는 구체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면 아주 유력한 가설이 2개 정도로 정리돼. 먼저 소련의 비밀 무기 실험 가설이야. 1950년대는 냉전 시대였어. 그만큼 국가적인 대립이 극에 달했고 이 때문에 소련은 비밀리에 위협적인 무기들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정말 많았지. 그런데 그러한 무기들을 만들고 실험하는 장소가 우랄산맥 북부 일대였고 당시 디아틀로프와 대원들이 이 비밀 실험에 참가했거나 우연히 이 실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언가의 폭발로 인해 충격파와 섬광이 그들을 덮쳤고 그로 인해 모두가 사망한 것이라는 가설이지. 허무맹랑하게 들린다고?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을걸? 왜냐하면 소련에서 이 사건을 다급하게 1급 기밀로 봉인해버렸기 때문이야. 그 누구도 보지 못하게 1급의 기밀로 막았다고. 정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봉쇄를 해버렸을까? 이러한 소련 정부의 행동이 이 가설에 엄청난 신빙성을 더하게 된 거야. 2번째, 미확인 비행물체였을 거라는 가설이야.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빛을 내고 강력한 방사능을 방출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신체의 손상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지. 특히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의문의 금속 조각이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줬어. 하지만 이 역시 소련 정부의 기밀로 취급되면서 전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되었던 거지. 흥미롭지 않아? 2가지 가설 어느 쪽이든 당시 소련에서 말했던 저항할 수 없는 미지의 힘으로 사망했다는 주장과는 너무나 딱 붙는 가설이니까 말이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사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가설들이 대립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지속되었던 사건이야. 그러다 사건 발생 60주년이 되던 지난 2019년 러시아 정부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 재수사를 선언해. 유가족들과 우리 같은 미스터리 매니아들의 끈질긴 요구에 응답을 한 셈이지.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7월 11일에 우랄 연방강구 검찰청은 마침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 UFO다, 핵실험이다 등등등 75가지가 넘는 가설을 검토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 러시아 검찰의 공식 결론은 바로 판상 눈사태였어. 검찰의 설명은 이래. 대원들이 텐트를 치기 위해 경사면에 눈을 깎아낸 것이 화근이었고 눈을 지탱하던 하단부가 약해지면서 위에 쌓여있던 무거운 눈판이 텐트 위로 쏟아져 내리면서 심한 타격을 입었다는 거야. 잠자던 대원들이 눈덩이에 눌려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거고 그래서 급히 텐트를 찍고 탈출을 했는데 눈보라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고 어떻게 길을 헤매다가 숲까지는 가게 되었는데 텐트로 돌아가려 했지만 눈보라 때문에 정확한 텐트 위치는 못 봤대. 그래서 결국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거야. 이게 러시아 정부가 내린 최종 결론이야. 어때? 그럴싸하게 들려? 나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는 않더라고. 실제 유가족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또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던 민간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야. 그들의 반박은 이랬어. 경사각이 40도도 안 되는 곳에서 눈사태는 불가능하다. 또 사고 직후에 수색대가 갔을 때 눈사태 흔적은 전혀 없었대. 무엇보다 정부는 옷에서 검출된 방사능과 밤하늘에서 확인된 불빛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는 거지. 러시아 검찰은 나름 과학적인 접근을 한 것처럼 그림을 만들기는 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러시아 정부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연재해를 핑계로 대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저항할 수 없는 미지의 힘. 1959년 5월 소련 당국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면서 최종 보고서에 남긴 결론이었어. 와, 나는 이 결론이 역사상 가장 모호하고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생각돼.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 아까 얘기했던 레프 이바노프 있지? 그 사람이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
나는 그 불타는 구체가 그들을 죽였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상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명령했다. 흥미롭지? 차가운 눈 속에 묻혔던 9명의 청춘들. 진짜 그들은 텐트 밖의 숲속에서 또는 머리 위 밤하늘에서 무엇을 본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가 납득할 만한 상식의 프레임 안으로만 모든 현상들을 우겨넣는 게 아닐까. 뭐 이를테면 법의학적인 증명이 그중 하나야. 물론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환경의 특이점이나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법의학자의 유추가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하는 의견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당시의 소련 분위기에서 법의학자가 정치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기도 하고. 왜? 법의학자도 사람이잖아. 지금도 우랄산맥 홀라트샤을에는 9명의 등산 대원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서 있어.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산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은 오직 그날 밤 그 산만이 알고 있을 거야. 난 정말 궁금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이야.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면 좋겠어. 왜냐면 그게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이 되거든. 또 흥미로운 미스터리 사건을 연구해서 가지고 올게. 많이 기대해줘. 지금까지 바람결이었어. 새해 복 많이 받자고.